정태 열사는요, 1948년 8월 26일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이제 경북 대구시 남산동. 여기서 아버지는 전상수 씨고요. 네. 어머니 네네. 이소선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네. 1954년 여름에 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1960년에 12살에 네. 남대문 국민학교에 편입을 했고요. 가세가 좀 기울기 시작해요. 그 이듬해 1961년 5월 13대에 첫 번째 가출을 합니다.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드니까 네. 가출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네. 기차를 몰래 숨어 타거든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 내렸더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그 역 밖으로 나가다가 붙잡히면 네. 좀 두들겨 맞더라도 밥은 먹겠지 싶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당당하게 매표소를 걸어 나갔죠. 근데 이때 뭐라고 썼냐 하면 순간적인 조그마한 희망은 이내 실망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개찰구를 지나치자 스포원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빨리 나가려고 뒷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때 나는 전형적인 거지였으니까. 가족이 이제 서울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대구로 다시 이주를 하거든요. 그때가 이제 1963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가 15살 때인데 이제 같이 내려와서 청옥고등국민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요 시기가 전태일로서는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충만함을 좀 느끼던 시기예요. 이때 이제 가을에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체육대회에서 이제 본인이 배구 선수로 나갔는데 서브 에이스를 엄청 많이 넣은 거예요. 본인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너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태일이. 청옥고등국민학교에서 아버지가 학교 그만 다녀라. 네. 그래서 전태일이 대들죠. 학교 다니고 싶다. 공부만 해가지고는 난 남의 밑에서 빌어먹기 알맞다. 어디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되는 사람이 공부 가지고 하는 줄 아냐. 돈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병신 새끼야. 그래서 막 때려요. 63년 겨울에 두 번째 가출을 했다가 64년 2월에 다시 돌아와요. 네네.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어머니가 식모를 하러 가세요. 서울로. 아버지한테는 이제 비밀로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하도 술 먹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걸 못 참고 나가시는. 그래서 전태일이 막내 여동생 전순덕 씨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요. 이게 세 번째 가출이에요. 어머니를 찾기까지가 시간이 꽤 많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동생을 계속 자기가 케어하면서 이 가출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신문도 팔아야 되고 구두도 닦아야 되고 뭐 담배꽁초 모아서 팔아야 되고 이러는데 둘이서 밥을 먹을 만큼 돈도 벌기 힘들고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시설에 맡기게 되죠. 어머니 찾아서 서울로 올라온 게 64년 16살 때고요. 17살 때에 어머니와 다시 만나서 같이 살기로 얘기를 하고 이제 동생도 데려오게 됩니다. 제대로 이제 직장을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평화시장에 있는 314의 견습공으로 취업을 하게 돼요. 1966년 10월에 한미사의 재단 보조로 취직을 하고요. 67년 2월에 이제 한미사의 재단사가 됩니다. 나름 이제 그 평화시장에서 그 중간 관리자 같은 위치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이때가 19살이에요. 재단사가 이렇게 된 직후에 이제 한미사 사장의 처제랑 네.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연애 이후부터 쓰여지는 일기들은 얼마나 전태일이 이 오금희라고 하는 여성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얘기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죠. 1967년 3월 18일에 본인이 쓴 일기에 나오는 약간 시 같은 부분이에요. 행복하여라 내 사랑아 아베 마리아. 마음속의 상처는 우울해도 행복하기를 나는 비네. 내 마음의 등불이여 언제까지나 꺼지지 마오. 언제까지나 나를 밝혀주오. 내 마음의 등불이여 나의 사랑, 나의 행복, 마음의 평안이여 언제까지나 떠나지 마오. 이제 67년에 이제 한미사에서 해고되거든요. 이 해고되는 이유는 시다랑 미싱사들을 너무 편의를 봐준다. 사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해고가 됐고요. 전태일이 빚을 내가지고 헌책방에 가가지고 근로기준법을 하나 삽니다. 그걸 한자로 돼 있으니까 3달 동안 읽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을 받는 거야. 현실이랑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15시간씩 청소년 노동을 가혹하게 시키고 한 달 동안 휴일을 한 번 안 주고 이런 근로기준법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노동 현실에 눈을 뜨고 이 얘기를 이제
자기 동료 재단사들한테 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니까 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 소리를 이제 듣는 거야. 그 모임을 이제 바보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노동평화시장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이게 업주한테 발각이 돼서 해고되고 공사판으로 가는 거죠. 이 시기에 수기, 소설들, 각종 편지 이런 것들을 막 쏟아냅니다. 원섭이라는 친구한테 보낸 게 있어요. 내가 탄 버스에는 200명은 탔고 땀이 나고 공기가 희박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인간이 만든 차에게 인간이 천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앞에는 젖소가 트럭에 실려가고 있고 5마리를 칸막이해서 실었다. 아이고 우습지 않냐 원섭아 이런 얘기를 해요.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악마가 특히 어린 그 여공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다. 70년 9월에 왕성사의 재단사로 다시 취직을 하면서 네. 8월 9일에 자기가 결단을 했다라는 글을 써요. 오늘은 토요일, 8월 줄때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오니 하느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시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보회를 삼동 친목회라는 단체로 새롭게 조직을 해요. 저번에 한번 들켜봤기 때문에 제 자신들을 숨기는 거죠. 네. 이때는 이제 근로조건 실태조사 설문을 무사히 마쳐요. 실태 조사를 하니까 2,000명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화장실이 1개. 햇볕에 가서 피를 토하는 그 여공을 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태일이 충격을 받아요. 10월 6일에 네. 평화시장 피복 제품상 종업원 근로개선 진정서라고 해서 노동청장에게 제출을 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못 들었고요. 경향신문에 석간 1면에 크게 이제 실리죠.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리더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고요. 10월 24일에 근로조건 개선 시위를 기도를 해요. 이때도 이제 형사들이랑 그 기업주들이 회유를 하는 거죠. 11월 13일에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해요.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오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현수막이나 이런 전단 같은 걸 다 압수를 했고 화형식조차도 무의로 끝나고 절망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평화시장 내 그 국밥집인가 어디 식당에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그때 점심도 안 먹으면서 전태일이 친구한테 뭐 그런 말을 비슷한 걸 했대. 누군가 끝장을 봐야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점심 식사 이후에 1시 반에 평화시장 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서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거리로 뛰어나오고 평화시장 거리에서 외치는 거죠.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주의를 쉬게 하라. 쓰러지면서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이 4가지 말을 합니다. 한 3분 정도 화염에 휩싸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불타고 있는데도 아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 한 친구가 이제 옷을 벗어서 온몸에 불을 껐고 메디컬 센터로 응급 후송이 됩니다. 어머니가 쌍문동에서 평화시장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오면서 내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응급실에 실려와 있는 전태일 머리맡에다 성경을 놓고 그리고 전태일은 어머니 나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빛을 볼 수 있는 작은 틈 하나를 연 건데 어머니 지금 나하고 약속해 주셔야 돼요. 맹세해 주셔야 돼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뼘이라도 좋으니 그들이 빛을 볼 수 있게 어머니가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약속할 수 있어요? 이래 물어요. 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니까 어머니 큰 목소리로 대답하세요. 한 3번 정도 다짐을 받아요. 그 몸 안에 그 화상 입은 환자들의 그 화기를 진정시키는 주사가 있는데 15,000원이었대요. 어머니가 이제 내 집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 빨리 당장 놔달라고 했는데 그때 평화시장 여공들 하루 품삯이 50원이었거든. 의사가 근로감독관이 보증 서주면은 놔주겠다 했는데 이소선 여사가 부탁을 해요. 근데 근로감독관이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요? 이러면서 도망을 갔대. 그리고는 이제 중앙의료원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더 큰 병원 가봐라 해서 이제 앰뷸런스에 태워서 지금의 명동성당 앞에 있었던 명동성모병원으로 옮깁니다. 이제 명동성모병원에 가서 고통 중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기 때문에 목마르다, 배고파요 이러고는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23살의 젊은 몸을 참된 자기의 주위에서 시대림을 당하고 천대를 받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가 추후에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데 자기의 몸을 불살아가면서 호소를 하고 죽어간 그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교회의 문을 잠그고 드럽되어 있는 그들이 죄인입니까? 어느 쪽이 죄인입니까? 이 전군이 죽어가면서 배고프다 하고 죽어간 그 목소리, 그러고 그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슬픈 호소에 도대체 우리들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대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메아리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느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랄 하나가 아니라 이미 돌멩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